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랩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 말고 또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쵸? 먼저 왜 모셨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냥 인사부터 할까요? 두 분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그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포닥 생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화고요. 지금 서울대 과학학과에서 박사 수료하고 박사 논문 지금 마지막으로 막 쓰고 있는 중입니다. 꼭 마치 되게 초면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과 역사 STS, SF 코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새로운 분들은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저희가 질리아라님하고 저하고 둘이 진행하는 코너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저와 또 장하원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이 또 셋이 같이 하는 SF, STS 토크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만났고요. 음,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마 그 저희 바로 직전 에피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질리아라님이 저희 에피 제목이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죠? 그 질리아라님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저희가 약간 보통은 웬만한 거는 그 되게 비슷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미 뭐, 서로 저희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연결되고, 뭐, 접점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날의 대화가, 아, 그렇지. 우리 줄리아라님이 과학자였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 이게, 그래.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아니, 물론 뭐, 소소하게는 예전부터도 우리가 뭐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확 느꼈던? 그래서 그때 질레는 기억나시죠? 우리 왜, 그, 이번 정부, 과학기술 정책? 예, 예, 그거 이제 살펴보고 굉장히 AI 뭐 중심이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저는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진리아라님은 비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이제 사실 저도 1차 당황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은 다 이런 장하원 선생님, 김현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되게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랬던 사람들 이 주위에 있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언급을 했냐면, 바로 오늘 모신 이 두 분이 번역하신 책을 마지막에 언급을 하면서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책의 제목이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그리고 느린 과학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자벨 스텐게리스라는, 저희 분야, STS 분야, 뭐, 좀 세부적으로는 과학 철학 하시는 분, 물론 이분도 화학자이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 출신의 뭐, STS 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의 생각에 제가 굉장히 동의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루빨리 AI 기술을 막 발전시켜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1차적인 딱 그 거부감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 책 내용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번역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꼭 뭐 책 자체라기보다는 책 자체도 있지만 이제 과학의 어떤 속도와 관련한 혹은 다른 과학의 가능성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저희의 생각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슷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르고 너무 궁금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은 제가 조금 뭐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책에 대해서 두 분 번역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약간 뭐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다 모르실 수 있고 안 읽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뭐 홍보용이든 뭐든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요? 아, 먼저 이 책은 임소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자벨 스텐게르스라는 그 벨기에의 과학기술 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스텐게르스 자신이 이과 여자이기도 하고 또 굳이 붙여보자면 페미니스트이기도 하다고 저희는 딱 결론 내리고 있는 그런 아무튼 굉장히 저명하고 또 우리 모두 좋아할 만한 그런 학자가 쓴 책이고요.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이제 좀 이따 계속 얘기 나눠보면은 드러나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과학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일단 다른 과학은 진짜로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이고, 부제는 이제 Manifesto for Slow Science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느린 과학 선언이라고 이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불어본 원본은 2013년에 출판이 됐고, 이게 이제 영어 번역본이 2018년에 출판이 됐고, 한국어 번역본은 이제 작년에 저와 김연아 선생님이 같이 번역을 해서 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고전은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저작물이라고 저희 분야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빠른 과학에 대한 비판을 먼저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느린 과학 또는 과학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아마 이제 책을 읽는 과학자분들의 그 인상대로 분명히 그 과학의 속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맞긴 한데, 어, 그 이유는 이제 그 책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이 학계가 점점 출판 성과를 중심으로 대편되고 있고 또 여러 산업적인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이제 학계에서 속도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게 단지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과학적인 신뢰성, 과학적인 객관성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 자체가 계속 해체되고 있다. 그런 진단을 이제 어, 스탠그레스가 내리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은 이제 현재의 빠른 과학이, 그러니까 사실 빠른 과학이라고 했을 때 속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스탠그레스가 보기에 그 과학계 내부의 질문과 다른 분야에서 말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 관심사를 배제한 채 이제 연구자 집단 내부의 어떤 문제풀이 방식과 동학에 기반해서 지식이 생산되는 그 상황 자체를 되게 비판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이제 빠른 과학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느린 과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과학을 느리게 한다는 거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진짜 과학이 이제 더 사회적으로 좋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 생산의 역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과 사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학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어, 스탠게레스가 이제 이 과학이 다루고 있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계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으려면은 이제 과학계 외부, 그게 뭐 대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GMO 문제라면은 그 GMO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관심사들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과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큰 줄기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연아 선생님께서도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사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실험실이거든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있는지를 사실 실험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화학과 실험실인데 실험 장치를 되게 중시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분석화학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분석 장비를 되게 잘 사용하게 되는 게 대학원생들의 일이기도 한데 그걸 보다 보니까 더 이쪽에 관련해서 이 빠른 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여기에서 잠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빠른 과학이 물론 여러 가지 층위에서 빨라지고 있는 그 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그곳의 실험실에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근원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그 유스투스 리비히의 실험실인데, 그전에는 대학이 사실 대학원생들 개념이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학문을 하는 게 계속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뭔가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천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면, 리비가 세우는 실험실이 되게 당시에 혁신적이었던 게 특정한 화학 실험을 하는 프로토콜을 딱 만들어 놨어요, 리비가.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실험을 되게 잘하게 되잖아요. 그 프로토콜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물론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 이유를 이해하고 뭐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험을 계속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일정 실험들을 성공해 나가면 어떤 스킬이 익혀지니까 그러면 이제 빠르게 박사를 주고 졸업시켰어요. 리비의 실험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당시에 졸업생도 빠른 시기에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뭐 약사나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이전과 약간 달라진 거는 어떤 전문적인 스킬은 잘 가지게 됐지만 약간 조금 더 뭐랄까 그것을 큰 넓은 단위에서 이해를 하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좁은 단위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훈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탠게르스가 좀 지적을 하면서 현대 과학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딱 좁은 문제 하나를 딱 설정하고 그 문제풀이를 빨리 해내는 그런 과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얘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풀면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서 빨리 풀면은 좀 되는 방식으로 우리도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좀 그런 방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 단순히 훈육만의 문제는 아닌 게 과학자가 되고 나서 교수가 되고 나서 뭐 약간 그런 조금 더 이렇게 훈련 단계를 지나서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었을 때도 연구비나 이런 걸 받으려면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하고 그 논문을 써야 하고 그래야 내가 실적이 있어서 그걸 나의 실력인 것처럼 증명하고 그래야 연구비를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좀 더 문제풀이를 빨리빨리 하게 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훈육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이 더 빠른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과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설정된 문제를 푸는 것에서 좀 넘어가서 그것보다는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기존에 사실 풀이법이 있긴 했지만, 다른 풀이 방식은 또 있는지,
그게 어떤 사람들이랑 또 어떤 집단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빠른 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점에서는 지금 연구비 시스템이나 이런 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더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약간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직접 한번 책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질리아라님이 뭔가 뭐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나 그런 게 먼저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되게 많은데요. 어, 제 생각에 얘기를 진행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은 그 예시, GMO 예시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 GMO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책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GMO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기아 문제 같은 그러니까 기아 문제의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현대 과학계의 어떤 동료 평가 제도가 설계가 돼 있잖아요. 어, GMO 물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GMO 연구자들이 보통 이제 저도 뭐 GMO 연구자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은 GMO 연구에 대해서 뭐 생물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 논문의 서론에는 기아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한 줄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 기아 문제를 뭐 GMO가 잘 개발되면은 어, 잘 이렇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급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과학은 굉장히 그 현대 과학의 어떤 문제 설정 방식이나 그 현대 과학이 문제를 풀어서 동료 평가를 받아서 논문을 출판하잖아요. 그리고 논문 그 자체가 어쨌든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적이기 때문에 그 동료 평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GMO 연구판에서는 그, 그 연구판에서 잘 나가는 과학자는 사실 기아 문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기아 문제에 대한 사회 경제적 그런 요인들에 대한 우려와 자신이 설정하는 과학적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길러지고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만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상한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GMO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고 논문을 발표하는데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성공하는 어떤 지식 생산의 방식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스탠게르스는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목류병자 과학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그 GMO 개발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를 질문할 때 덧붙는 수많은 문제들, 사회적, 경제적, 뭐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척 하고 또는 모르는 척 하는 줄도 모른 채로 그냥 이 문제만 풀고 있는 과학자. 그리고 그런 과학의 태도가 굉장히 과학을 하는 중요한 자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탠게르스가 비판을 하는 거고, 그거를 그 과학자 자신은 이제 빠른 문제를 풀어가면서 빠르게 논문을 발표하면서 과학자로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탠게르스가 보기에는 이제 과학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거는 좋은 지식을 생산하는 그리고 사회 여러 문제들과 연관성이 있는 정말 진짜 기아 문제를 이 GMO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주 충실한 고민이 있는 문제풀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 그건 좀 약간 생각에는, 다른, 아, 네, 다른 접근을 조금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GMO도 지금은 GMO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GMO에 대한 지식이 이미 너무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처음 신생 기술이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GMO가 맨 처음에 나온 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온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작물을 키우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럼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뭐 식료품을 어디서 수입을 하거나 의존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 환경에 굉장히 강한 농작물을 만든다면 그게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이 사람들의 기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이제 과학 기술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하나 떴을 때, 이제 우리 모두 다 지금 AI가 그런 것처럼 AI가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처럼 하나 뜰 때 그 신기술에 모두 다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팅그레스는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왜 이 기아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좀 전에 이 과학적인 내러티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수긍 가능하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 사람들의 환경, 그래서 농작물을 키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굶고 있고, 뭐, 그런데 그 전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기할 문제 혹은 식량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에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환경 문제도 되게 크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제 오늘 살기 시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물론 GMO가 아프리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어떤 점에서든 적당히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 어떤 점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경제적인 불균형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대 세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모두 다 자급자족하고 뭐 농작물을 키우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좀 현대 세계에서는 공장에 나가서 일한다던가 혹은 도시형 생활 방식이 된다던가 하면서 점점 식료품을 사서 먹는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차치하고 갑자기 기술적 해결책으로 GMO를 딱 하나 하면서 모두 다 거기에 이제 끼어들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어떤 문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항상 기술이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술에 모두 다 이제 올인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데에만 이렇게 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사실 GMO가 되게 좋은 예이기도 한게 이게 약간 기술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왔잖아요. 몬산토라는. 그래서 결국은 몬산토가 문제가 됐던 게 GMO를 만들어서 걔가 자손을 낳지 못하는 뭐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뭐 몬산토한테 한번 씨앗을 사서 심었을 때 거기 그 씨앗이 다시 자손을 만들지 못하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럼 계속해서 그 몬산토로부터 계속 씨를 사야서 심어야 되는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한번 나타났었는데 이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이 식료품 자체를 모두 다 독점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나 문제점인 게 한번 다 드러나서 더 이제 GMO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두 다 하나의 해결책을 하나만으로 쫙 집중했을 때 그 해결책이 답이 되지 못할 때는 갑자기 우리 모두 다 해결책이 하나도 안 남아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어떻게 답이 됐을까요? 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당연히 됐어요. 됐나요?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는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였는데, 일단 이해를 한다 정도는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어, GMO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게 뭐 역사를 몰라서 그냥 뇌피셜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거는 기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 이거 그럼 어떻게 쓰지? 아 이거 기하 문제 해결하는 걸로 쓰자 이랬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거는 2013, 14년 이 정도의 하드웨어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기존의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미 있었지만 적용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적용이 가능해졌고, 그럼 이걸로 뭐 할 수 있지? 아, 이걸로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생각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기술을 개발해볼까? 기술을 개발해서 이거를 해결하자. 이런 식의 어, 흐름? 순차적 흐름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의학계에서도 뭐 지금은 항우울제에 대한 그런 뭐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 그 타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모두들이 갑자기 동의를 해가지고 신경정신과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항우울제가 나온 게 아니라 항우울제가 갑자기 나왔고 그럼 이거 가지고서 뭐 해보자 해가지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완전 지금 정반대? 지금 두 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과학기술이 선택이 됐고 그랬을 때 그거 외에 이제 선택지들은 다 배제되면서 기술 발전, 뭐 과학 연구에만 막 집중이 돼서 막 그쪽만 속도가 쫙 올라가 버리는 약간 요런 거라면 지금 진리아라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딱 반대로 이미 기술이 있고 그 상태에서 아, 얘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하다가 뭐 기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뭐, 그죠? 우울증 고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어쩌면 현장에서는 진짜 그런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작부터. 저는 이 두 개가 딱 이게 딱 분리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저와 장원 쌤이 얘기한 이 사회 문제가 있고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그 기술 예측, 미래 예측에서는 이제 그 소셜 디멘션 이렇게 부르고 질리아라 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해 볼까 하면서 이제 사회 변형으로 가는 이걸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예측 이쪽에서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구분이 되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이 경계가. 왜냐면 언제나 기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물론 그 어떤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진 않지만, 하다 보면 점점, 이 기술을 그러면 여기다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방향도 있고, 동시에 또 어떤, 음, 근데 또 동시에 그 과학자가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도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완전 딱 벽쳐져서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먼저 돼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G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전공학이나 이런 게 엄청 발전하면서 나온 기술이 맞긴 한데, 그 발전할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해본 것도 있고, 그 유전공학 전에 분명히 그 멜서스의 그 인구 이론, 이게 되게 우리 사회학에서,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배우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서 우리는 식량이 부족해서 죽고 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런 걱정이 한번 모두에게 있었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뭔가 DNA 또 특히나 이제 더 만지게 될 수 있었을 때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때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같이 동시에 같이 엮여서 가는 거지. 이게 딱 둘이 경계지어서 이쪽이 어느 쪽을 끌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질문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 보자면, 특히 이거는 이제 저와 김연아 선생님의 약간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만약에 정말 그 질리아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기술 그 자체에 어떤 동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있다면, 전 그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그 자체의 발전, 그다음에 지식을 위한 지식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이자벨 스텐게르스도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그 자체의 발전이 어떤 정당화, 과학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주는 과학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는 게 아니라 기초과학이 기초과학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문의 근본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정당화되기에는 너무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기초과학에 대한 얘기, 음, 어, 크게 다르지 않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예시가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아는 사례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메노포즈, 갱년기에 체온 조절 안 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약이 어떻게 나왔냐면 뇌과학자들이 뇌과학 연구하다가 이 뉴런이 온도 조절도 하네? 그래서 뇌과학에 들어간 돈이 갑자기 갱년기 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공에서 기술이 나왔고 그 진공에서 나온 기술이 막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사회에서 막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B 해결이 되는 기술이 나왔고, 그럼 B 이거 흥미로워 보이는데 적용 가능한 뭐 사례가 많아 보이는데 하면 여기다가 자본을 다시 투자를 하자. 이런 흐름을 저는 최근에 본 게 그 흐름이라서 그걸 약간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많이 다르실까요? 아니, 제가 굳이, 저 너무 재밌게 들었고 공감하는데, 제가 약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할까봐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우발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는 저는 전혀 몰랐고,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진짜 아까 괜히 이제 기초과학 얘기 한번 꺼내보고 싶어서 좀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고, 당연히 그런 우발적인 뭐랄까, 적용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 스텐게르스가 말하는 다른 과학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발적인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 찾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과정은 물론 이제 개별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형적인 논문 쓰기 방식이나 전형적인 이런, 그러니까 스팅게르스가 비판하는 그런 빠른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동료 평가 체제 안에서는 사실 발견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예를 들면 어떤 약효의 발견이란 거,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았던 약효의 발견이라는 거는 대체로 그 약을 먹는 사람들, 실제로 사용해 본 뭐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우연히 모아졌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분석됐을 때, 어, 입증될 수 있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오히려 제가 아까 비판하고자 했던 그런 기초과학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투자와는 전혀 다른 빠른 과학, 아니, 느린 과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장원 선생님이랑 제가 싸울 것 같은데요. 저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그게 기초과학이고 우리가 지식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래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느린 과학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좀 더 많이 여기저기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뭐 하나 좀 유명해 보이는 기술?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심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신기술 자체를 미래 먹거리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해요. 정책이나 전략, 이쪽, 뭐, 기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이나 과학기술 전략 쪽에서는 그 신기술을 미래 먹거리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줄 기술, 우리가 그런 기술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세계로 선도해 나가면서 나가야 한다. 물론 그러면서 그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그래서 떼돈을 긁어 모아야 된다. 뭐 약간 부국강병 해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로 막 몰려가서 하나의 방향성을 쭉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그 몰빵 투자가 아닌 좀 더 생물 다양성처럼 다양한 과학 기술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서로 뭐 좀 전에 어떻게 보면 진리아님이 어, 얘기하셨던 그 사례처럼 뇌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좀 그 갱년기 여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성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더 다양하게 기초과학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원쌤이랑 저랑 이렇게 중간은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그래서 기초과학을 에 몰빵하는 건 안 좋다? 그럼 저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전에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게 다른 과학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탠게리스가 말하는 다른 과학이 무조건 과학에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과학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하자는 얘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정형적인, 다운편 치고 정형적인 과학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온도 조절, 체온 조절하는 뉴런을 발견해서 갱년기 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그게 저는 그렇게 우발적이고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혁신이라서 이미 그러면 다른 과학을 다들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과학이 꼭 지금 없는 과학은 아니에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른 과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리아라 님이 그 상상하셨던, 혹은 지금 알고 계시는 그 과학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과학의 형상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이거 싹 다 갈아엎고 다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과학 중에서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안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조금 더 나은 과학. 이게 다른 과학이 완전 뭐랄까, 레디컬리 디프런트한 과학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더 나은 과학이라고 약간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 낫다는 게 사람마다 정의가 굉장히 다르겠지만, 어, 여기에서 좀 더 낫다는 생각은 그래도 뭐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여시킬 수 있는 과학을 하자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되게 소수의 시각에만 이렇게 딱 의존하는 과학이 아니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스탠게르스가 다른 과학의 예시를 하나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밌는데, 동물행동학자들을 제시해요. 특히 여성 동물행동학자들. 제인 구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 당시에 동물행동학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그 남성들이 동물들한테 숫자로 이제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침팬지를 관찰한다면 침팬지 1번, 2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인 구달은 들어가서 그 동물 사회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동물 사회 그 각 개체들한테 이름을 정해주고 1번, 2번이 아니라 그리고 걔네들이 진짜 어떻게 서로 사회생활을 하는지를 조금 더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쟤는 동물이니까 연구 대상이니까는 나와 완전 다른 무언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한 게 이제 제인 구달과 다른 여성 동물 행동학자들이었다. 그게 다른 과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주류 과학, 남성들의 그 주류 과학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런 논문이 나왔을 때는 그 남성 과학자들이 피어 리뷰를 했을 때 이건 과학도 아니다. 객관성도 유지되지 않고 동물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객관화를 못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과학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동물 집단에 대한 다른 이해를 온 더 좋은 다른 과학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 그렇구나. 수긍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는 거를 좀 뭐랄까, 활성화하자? 혹은 좀 더 그걸 널리 퍼뜨리자? 약간 그렇게 좀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었던 게 동물행동학자, 특히 그 여성 동물행동학자들이 했던 그 과학이 다른 과학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펀딩을 못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펀딩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논문을 내도 막 이게 어쨌든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론을 가져와서 할 수 있었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물론 굉장히 칭송받는 과학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연구비를 못 따니까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었다. 물론 저는 그래서 연구비 못 따고 막 과학자가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완전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그런 당시에 빠른 과학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약간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연구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초과학에 연구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 자,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 빨리 저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기초과학 무쇠가 돼버렸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진리아라 님이 이미 지금 이렇게 뭐 김혜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게 진리아라 님이 이미 스탠게르스가 비판하는 그런 류의 과학에서 이미 좀 거기서 약간은 좀 비껴나서 진짜 다른 과학을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공감을 어느 부분에서 아니 뭐 뭘 비판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왜냐면 지금 하시는 일이 사실 막 그렇게 막 지금 온 과학계에 뭐 돈이 다 몰리고 막 그런 거 사실 아니잖아요. 눈물 좀 닦고요. 나 왜 이렇게 막 팩폭을 했지? 갑자기. 여성의학 떠오르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뜰 건데,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과학계에 완전 뭐 거의 AI급으로 막 전폭적인 뭐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고 막 음, 오히려 진짜 이렇게 그냥 막 거의 속도전에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하는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런 게 더 연구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그래도 모여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분야여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스팅그레스가 막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닌 다른 과학이어야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 책이 제시했던 문제 제기가 사회적인 영향, 그러니까 실험실 밖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의 생태계가 문제 제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랜트 쓸 때 무조건 사회적 임팩트 써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모든 펀딩을 쓸 때 항상 소셜 임팩트가 30, 최소한 30%는 그, 뭐지?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도 전환을 하고 있는 AI 같은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AI는 정치 경제가 지금 많이 엮여져 있는 분야잖아요. 특히 여기서 속도를 놓치자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이 포인트.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음. 아니, 저도 궁금해요. 두 분 장하원 선생님, 김현 선생님 생각이. 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지혜 뭐 다 좋아. 근데 지금 현재 AI는 지금 우리가 지금 늦어지면 이제 그냥 쭉 늦어지고 또 그리고 특히 김연아 선생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죠? 화학 분야에도 AI가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막뭐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해서는 과연 스탠그리스라면 뭐라고 했을까? 혹은 이 책의 관점을 가져와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AI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스팅그리스 선생님이 요거, 물론 요거 쓰실 때도 AI 기술이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과연 무슨 생각하실까? 너무 궁금하고 직접 듣고 싶은데. 왜냐면 이 책이 나왔을 때 심지어는 장원 선생님 제가 이제 번역할 그 시점 봐도 지금이 굉장히 달라서 AI 기술이 이제 개-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서 사실 저희가 이 번역하는 작업을 할 때만 해도 AI 기술이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달라져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어서 여기 장원 선생님이나 임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AI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심지어 우리 아이 반 학부모가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막 AI와 상담을 하고 그러는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스팅그레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AI 기술이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뭐랄까 다른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특히 연구자들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AI가 있어서 그 연구에서 막혀 있었던 무언가들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제가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어떤 분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SNS에 읽었던 그 칼럼 하나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내가 대학원생을 계속 뽑을 것인가, 뽑아서 훈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학원생 뽑지 말고 AI로 내가 연구를 같이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AI의 능력 혹은 그걸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겠구나. 그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AI가 지금 과학기술을 더 좋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모두 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그 AI가 만들어내는 고민 지점들, 사실 사람들이 지금 다 쓰면서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걸 같이 얘기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거나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AI가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만약에 그 아까 교수의 예를 든다면, 이 교수는 무슨 얘기를 썼냐면 컬럼에서 사이언스 컬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학생보다 사실 AI가 너무 똑똑하고, 특히 학생은 초반에 받으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AI는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내 연구에 써먹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럼 학생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냐. 이러면 이제 늦어지는 거죠, 내 연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나도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모든 교수가 혹은 모든 연구자가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론화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학생을 더 받자,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 세대, 특히 연구자 후속 세대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훈련시키고, 어, 과학자로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과학계가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AI에 열광하고, 내 연구를 빨리 할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점에서는 스팅그리스 선생님도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도 못했던 답을 얘기할 것 같은데, 왜냐면 언제나 제 기대와 다른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천하네요. AI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스팅그리스는 어떻게 얘기할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연아 선생님이 한 대답과 유사할 텐데, 그 스텐게르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그러니까 느린 과학 또는 다른 과학이 잘 육성이 되려면은 감식가가 존재해야 된다. 이 감식가가 일종의 뭐 비평가랄까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비평가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감독들이 어쨌든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는 뭐 그게 기술이라도 어떤 과학적인 성과가 생산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되지 않았던 질문들이라든지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면은 그 과학이 더 좋은 과학으로 또는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르지만 그냥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AI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목소리 자체가 나오기가 너무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AI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용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세부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기술 중에 어느 하나, 적어도 어느 하나와는 연관을 맺고 있고, 또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AI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한 발 멈춰서 정말 그 AI 발전 과정에서 뭐 고려되지 않는 질문들이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들에서 AI 의존적이고 또 내 주식 투자한 돈도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그 현대차 노조에서도 그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근데 저도 어느 쪽에 막 찬성을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 이렇게 빨리 노조의 입장이 어 뭐랄까, 평가절하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도입하는 거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그래야지 현대차도 발전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나도 주주고 막 이런데, 왜 저 노조,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노조의 주장들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회 여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목소리들이 묵살된 적이 있었나 싶어서 AI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AI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말을 할라치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막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 AI와 관련된 어떤 건설적인 비평이 나오기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도 의료 영역 같은 데 보면은 AI 기술이 당연히 장점이 있죠.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그 분야에서 그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 또 그 기술이 안착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고려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AI에 대해서 의존하고 이야기하고 AI를 이렇게 묶어 부르면서 개별 기술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검토를 할 의향이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전 있어요. 저 그 랩장님한테 궁금한데요. 지금 뭐 포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김연아 쌤, 장원 쌤의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장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정확히 장하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그 성평등 가족부의 AI 전략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모든 부처들 중에 성평등 가족부가 제일 AI 관련한 뭐 어떤 뭐 공공성이라든지 뭐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돌봄 이런 거랑도 엮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처가 일단은, 지금 정권의 그 AI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전략위원회에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은 있어요. 뭐 기재부, 뭐 당연히 뭐 고용부, 뭐 제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성평등부만 쏙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냐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전략회의에 들어가 있는 부처들이 있는데 성평등부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애초에 정부에서 액션 플랜을 AI 뭐 국가 전략을 기획하는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막 기술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은 과기정통부 이런 데가 가장 주도적인 주무부처인데 여기에 사실 많이 목소리가 실려 있고 나머지 부처들도 다 그 액션 플랜 한 200페이지 되는 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칼럼까지 썼거든요. 이제 쭉 봤는데 200페이지 중에 아마 성평등가족부가 언급돼 있는 거는 6번? 뭐 요 정도? 근데 그 6번 중에서도 주무부처로 명시가 돼 있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근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에요. 그 엄청난 200페이지 정말 한 거의 100개 정도 되는 과제가 있어요. 국가 과제가. 근데 그 중에 오로지 전체 과제 하나도 아니고 그 정말 100개 중에 또 안에 보면 세부 그게 있는데 하나의 과제에 세부적인 거 딱 하나. 피해자 지원만 성평등부가 주무부처. 물론 이제 나머지 6번 중에 5번은 이제 협력부처로 언급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AI를 열심히 개발하자라는 쪽에 굉장히 큰 목소리가 실려 있고 나머지 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그냥 비슷비슷하게 뭐 이렇게 경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약간 밀려 있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 과정을 제가 뭐 포럼의 위원일 뿐이지 이 전 과정을 제가 뭐 다 목격하거나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종으로 나온 딱 그 200페이지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여성 영장류 학자들이 펀딩이 없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눈물을 흘리며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줄리아라 님이 다른 과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실 분이고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주류이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AI 막 3대 강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또, 제일 좀 잘 이용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액션 플랜 보면 거기에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AI 혁신국으로서 세계 최고 AI 혁신국이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AI 안전국으로서도 세계 최고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일부러 그래서 AI 안전국 막 이거를 막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의 어떤 패권을, 글로벌 패권을 우리가 쥐겠다라고 했을 때 꼭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하는 방식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속도 비율을 들자면 걔네보다 같은 길을 가는데 더 빨리 가는 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다른 길로 가서 더 앞서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AI를 정말 안전하고 뭐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걸 우리가 세계 1등을 하면 안 될까?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혁신 뭐 세계 강국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좀 먹히려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좋은 전략 같아요. 음. 뭐 이 사안에 대해서 크게 다르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싸우면 안 되네. 근데 저 아니, 책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 선생님, 이자벨 선생님께서 글을 쓰실 때 되게 외람되지만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 호기심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진정한 소명과 과학적 진보가 가져온 이익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를 미소짓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은 주로 젊은이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된다. 과학의 구미가 당기게 하려는 과학기관들의 이러한 홍보 방식은 내가 감히 말해보자면 일종의 소아성애처럼 보인다. 여기서 소아성애라는 말을 굳이 쓰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지적 매춘이라는 말도 쓰세요. 근데 이런 단어를 왜 도대체 쓰시는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었고 이거를 마저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구절들이에요. 어, 그렇군요. 저도 근데 약간 좀 어떤 점에서는 되게 세게 말씀하신다. 특히 이 책이 어쨌든 대중서로 나왔잖아요. 이게 전문서적 아니고 대중서로 지금 쓰인 책인데,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말을 되게 세게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완전 제 뇌피셜로 하나는 프랑스 문화가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을 요렇게 하는 게 프랑스 문화의 입장.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프랑스 영화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벨기에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불어권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들과 이제 그런 문화를 공유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매춘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버지니아 울프를 굉장히 뭐랄까 따르는
본인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우리가 딸들이다. 막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강하게, 그런 버지니아 울프적인 페미니즘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임소연 교수님이 뭐 말씀하실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 저는 책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 소아성애하고 몽유병 그 두 군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 표현, 굉장히 당연히 강한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냅다, 그냥 따귀를 막 갈기는 느낌? 약간 그런 의도로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몽유병도 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 뭔가 이 상황을 되게 병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시구나. 뭐그 정도로 이해를 했고, 아마 그 정말 이게 진짜 막 이 거부감이 들고 안 들고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정말 내부자냐 아니냐? 혹은 이제 여기서 그 비판을 하는 과학자, 인가 아닌가가 일차적으로는 좀 당연히 작용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내가 과학자인데 과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사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과학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 당연히 기분 나쁜 건 또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표현 자체보다는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묘사 자체에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남성 과학자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우주 언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공계로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오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그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천진난만한 호기심 가득한 그런 세상은 아니고 이제 교수 밑에서 몇 년을 대학원 생활을 해야 되고 끝나면 막 포닥 자리를 찾아가지고 막 맨날 클릭해야 되고 지원서 써야 되고 이런 현실이 사실 진짜 과학자의 어떤 현실의 모습인데 그걸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과학을 굉장히 어쨌든 막 그 호기심을 일깨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뭐 탐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그 과학의 모습과 그다음에 실제로 과학계에 들어와서 과학도로서 과학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사이의 간극이 일단 되게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다른 학문들은 잘 어필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어린이를 위한 사회학 뭐 이런 거 사실 사회학 책 어린이를 위한 무슨 약간 철학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를 위한 뭐 정치학 재미있는 정치학 책 막 이런 거 별로 없는데 과학책은 일단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마 도드라지게 그 부분을 좀 얘기하시지 않았나? 근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결론은 그 표현 자체보다는 그 앞에 그 표현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그 부분에 굉장히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너무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소아성애를 도구적으로 사용한 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좀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쓰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성의학 학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페도필리아라는 얘기를 안 하고 파라필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낙인된 이런 현상을 좀 더 건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방식 별로 이렇게
그랬고요. 그리고 매춘도 성노동자에 대한 어떤 낙인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도구적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버지나 울프의 그런 완전 다른 20세기 사람 아닌가요? 버지니아 울프는 그 전 세대에 대한 어떤 어, 비평 없이 그냥 가져다가 썼다는 거가 저는 그냥 버지니아 울프 팬이니까 그래도 쟤라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요. 거기에 좀 더 한층 생각이 더 있어서 써, 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책에 제가 메모를 하나 더 해놓은 게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중서를 목표로 한 과학 철학 책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또 제가 마크를 해놓은 게 87페이지인데요. 사기나 부정행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출판 후 철회되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위 학술지까지 하여 일어나며 심지어 상위 학술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심지어 더 상위 학술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느낌표가 채워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 책임 없이 그냥 이렇게 느낌표로 마무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기서도 많이 반감이 들었습니다. 과학자네, 과학자야. 아, 저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리아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그 스탠게르스가 이 단어들을 쓸 때 이 과학자들이 하는 행동들, 과학계는 나와 상관없고 내가 지금 너네들 비판해줄게. 이렇게 쓴 것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팅그레스 본인도 지금 이 지적 매춘을 본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해자로 들어가 있고, 소화성애도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일지 피해자일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과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이 진리 탐구를 하고 뭔가 굉장히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과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던질 수 없는 과학. 내가 그걸 던지면 사람들이 다들 야, 그거는 화학에서 할 일이 아니고 넌 그러려면 철학을 가든가. 왜 화학에서 그런 질문을 하니? 화학에서는 화학에서 맞는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이 사람은 들어갔더니 호기심을 뭔가 과학에 대해 더 궁금했고 화학적으로 더 문제를 풀고 싶어서 갔는데 결국 거기서 딱 지정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 외에 질문을 하면 너는 이거는 화학이 아니야 하고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나와야 했었던 그 과거를 앞에 썼고 그리고 지적 매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분명히 너무 버지니아 울프가 옛날 사람이긴 하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거기서 강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여성들이 당연히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 가서 공부를 해라. 니네가 대학을 나와야 직업을 가지고 남성들에게 동등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남성들과 대적을 하던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 근데 대학에서 일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으로 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가는 순간 너네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이제 남성적인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탠그레스는 사실 대학 교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본인의 부채감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페미니스트고 버지니아 울프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버지니아 울프를 배신하고 지금 여기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비판한 바로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어서 저는 이 단어를 쓸 때 어쨌든 본인과 연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썼다. 물론 그게 단순히 뭐 다른 연결돼 있는 다른 종사하는 사람들을 뭐 안중에도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막 다 생각하고 쓴 게 그거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저자가 쓸 때는 그게 완전 나와 다른 얘기, 남 얘기,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연결돼 있는 뭔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썼다는,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물론 이게 충분히 그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학 철학, 대중서를 목표로 한 과학 철학책.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해주셨죠?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다가 두 번째 포인트를 지금 인용, 잊어버렸어요. 인용도 없이 썼다. 그, 맞아. 맞아, 맞아. 숫자. 철의 어, 네네. 근거 없이.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책 자체가 근데 막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치 같은 걸 인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인용을 해줬으면 또, 그러게요.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저는 김연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확실히 좀, 확실히 좀 생겨요. 그러니까, 스탠 게르스가 본인이 진짜 외부자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저 솔직히 그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호기심을 뭐 이렇게 끌어가지고 뭐 하는 그 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랄까? 그거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저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과학자 정말 내부 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다른 어떤 전문가 집단을 저렇게 어떤, 하여튼 뭔가 굉장히 그, 뭐 사회적 낙인과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 뭐, 혹은 뭐 다른 표현이, 뭐 몽유병도 마찬가지고, 저 같으면은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오히려 방금 김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안에 너무나 깊숙이 있어 왔고, 그리고 아마도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이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모든 표현이 다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어서 쓸 수 있었던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과학자랑 다른 나는 과학 철학자야. 애초부터. 이렇게 외부에서 시작을 했으면 오히려 저런 표현이 아예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자벨 스탱그리스가 굉장히 과학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정말 깊숙이까지 들어가 봤던 사람이구나. 최소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근데 이거는 표현일 뿐이라서 표현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고 그런 거는 좀 충분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정치적 뭐지?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거에 더 올바른. 정치적 올바름에 더 예민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안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병신이냐?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으로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매춘을 매춘하면 안 되는 건데 매춘 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구적으로 썼다는 것에서 저는 이제 그 성노동자를 많이 평면화시켜서 썼다. 굳이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했어야 되나? 라는 그런 비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그 숫자를 요구한 것은 왜냐면 믿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가끔씩 이제 이게 더 많다. 뭐 이런 거 할 때 거짓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을 했으면은 인용을 했으면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썼으면 안 되고 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중서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인용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대중서는.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거에 대한 근거가 있기는 해요. 오히려 연구 부정행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막 어떻게든지 논문 실어보려고 하다가 연구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되게 유능한 과학자들이 그 부정행위의 어떤 뭐랄까 그 유혹이라는 걸 좀 느끼고
그렇게 그런 의외로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하여튼 본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뭐 그냥 넘어간 거죠. 왜냐면 제가 본 거랑 일치하는 얘기를 하니까. 음. 근데 당연히 뭐 각주 달아주고 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됐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것만 이 문장만 근거가 없이 제시된 게 아니라 사실 찾아보면 이 책에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제시된 문장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주장을 할 거면 정량을 가져왔어야,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선 거의 그런, 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근데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이 북토크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했지만, 이런 문제 제기 또 없었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되게 해명해주고 싶고, 그리고 일견 이 표현 자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김연아 선생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듯이, 그리고 임소연 선생님도 덮어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애정을 담은 표현이긴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스탠게르스가 원하는 건 또 이런 비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러니까 감수성, 정치적 감수성, 그다음에 이 어떤 성노동이나 아니면 이런 소아성애라는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그게 뭐 처음엔 저는 그렇게 중심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스탠게르스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연구가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듯이 사실 다른 학문, 다른 과학이라는 게 이런 식의 반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야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나중에 들으면서는 진짜 새로운 문제제기여서 너무 좋은 문제제기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고, 저도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이 방에서는 되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미니스트 지수. 그런 걸 따지자면 저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질병과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는 제가 어쨌든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니까 이 병 자체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저는 반감이 있어요. 뭐 아프려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질병과 관련된 연구, 인문학적 연구에서는 질병을 문제시하고 죄의식과 연결짓고 징벌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화하는데 이 책은 내내 다 모든 나쁜 현상은 어떤 종류의 질병과 이런 딱지들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할 생각을 못 했죠, 저는. 왜냐면 이거는 과학기술학 분야의 책이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벨 스텐그레스의, 와 같은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줄리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났어요. 이 책이 되게 병에 관한 감수성에 있어서는, 어,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재밌었습니다. 저도 장원 선생님 말씀에 좀 연결시켜서 사실 아까 들을 때 그 질병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약간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그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그 STS에서 이제 이자벨 스탠그레스랑 같이 또 많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브리노 라투르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브리노 라투르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은 전쟁 은유를 쓴다고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브리노 라투르가 쓰는 단어 중에 여기 다른 과학에서도 나왔던 과학이 동원된다. 동원이라는 게 사실, 여기 스팅그레스도 사실 얘기를 해요. 과학이 지금 동원되고 있고,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 계속 동원되고 있고, 동원의 문제점은 이제 뭐랄까,
적군을 물리치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원이나 이런 전쟁 은유로 굉장히 많이 쓴 게 라투르고 그래서 라투르가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줄리아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런 비판이 있다면 스텐게레스의 이 책은 진짜 질병 은유를 되게 많이 쓴다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사실 아까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번역할 때는 어쨌든 제가 번역할 때 이 하면서 그 질병 은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속으로 이해했던 거는 아, 그래. 현재 원래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략을 세우려면 현재 우리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그거를 고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정확히 병에 진단하고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 약간 이 의미잖아요. 이 책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선 어디가 아픈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 이 책 안에서도 같이 그렇게 그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게 막 생각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아픈 은유? 아파서 치료해야 된다는 은유가 되게 강하고 그게 어떤 점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문제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토론. 저희가 왜 과학자분들 전에 다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속도 지금도 충분히 느리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굉장히 잘 이해해서 못했습니다. 제 스피커가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들었던 것 중에는 이게 아까 왜 그 처음에 장원 선생님이 뭐 2013년에 처음 썼고 뭐 불어판 나왔고 2018년 영어판 나왔고 막 이거에도 사실 어 굉장히 반감을 가지셨거든요. 이렇게 옛날 책을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2013년이면 물론 이제 10여 년 전이긴 한데 저희는 뭐 그보다 더 뭐 20세기 책도 막 읽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 이 정도면은 상당히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거에 벌써 이 과학자분들은 너무 옛날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또 오늘은 또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은유의 아까, 문제. 아까 그 음. 통계 자료에 대한 얘기도 정말,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쓰기 방식과 또 이 인문사회학 서적에서의 쓰기 방식, 그리고 그게 학술서냐 대중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 스탠게르스를 변명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대중서라서 그렇다, 내지는 뭐 인문학 책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해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쓰기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대화하기도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아까 임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학자들은 벌써 2013년 출판본이란 사실 아는 순간 신뢰도를 확 낮추고 보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게 현재 출판 체계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 대화 자체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또 같이 얘기해야 되고.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책의 번역서가 나오게 된 그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느린 번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왔는데, 느린 번역. 이게 거의 이거 자아 성찰인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번역 제안을 이 에디토리얼 출판사로부터 받았고, 이 에디토리얼 출판사의 대표님이 어쨌든 과학기술학 분야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출판인이고, 그래서 고르다가 아마 제일 먼저 고른 책 중에 하나가 이 스텐게르스의 저작인데, 저에게 번역을 부탁했는데, 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몇 년을 막 끌어오다가, 안 되겠다. 빠른 추진력과 영어 능력과, 진취적인 성품.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김연아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고 졸라서 김연아 선생님이 투입되자마자 거의 출판된 그런 그런 스토리. 이 스토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스토리는 아닌데 뭐 좀 포장 좀 김연아 선생님 좀 해주시겠어요? 책 내용과 연관지어서? 네, 어떻게 연결, 네, 저희도 뭐, 천천히, 사실 이 책이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거하기 느리게 하자 이게 그냥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우리 이거 너무 급해. 이거 아니면 우리가 낙오될 것 같아. 뭐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AI도 그렇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꾸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제기를 하면서 빨라지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책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늦게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 번역 과정에서 이런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한편은 그게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자체도 어떤 점에서는 되게 우리가 이 저자가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굉장히 문제적인 것이고, 그래서 다른 과학을 하자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걸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게 번역 기간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저는 그 번역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거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원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스탱게르스가 STS에서도 많이 언급은 되는데, 동시에 같이 나왔던 얘기가 스탱게르스의 글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석사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 건드리기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못 건드리고 있다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 인용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분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과학 철학자니까 약간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 번역을 계기로 처음으로 좀 깊이 접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늦게 왔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스팅게르스의 사상이 우리한테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이게 그 스팅게르스 저작 중에 첫 번역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80년대인가? 그 노벨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과 같이 썼던 그 From Chaos to 뭐 오더 맞나? 아무튼 혼돈에서 질서로 그 책이 번역이 됐던 적은 있는데 일부 번역서에는 아예 저자가 스탱게르스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프리고진이 지은 책 하고 번역이 돼 있는 그런 책만 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이제 스팅그레스의 단독 저서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늦게 왔지만 어떤 점에서는 되게 시기적절하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저희가 뭐 포문을 연 건 아니지만 이제 스팅그레스 저자들이 많이 번역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곧.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오게 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너무 또 사대주의 같은데, 아무튼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했던 번역을 한번 의미를 막 부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브리노 라투르 붐인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더 선구적인 연구를 한 여성 연구자인데 네, 라투르에 비해서 뒤늦게 빛을 보게 됐지만 저희 그룹에서는 일단 이제 거의 라투르 붐이 있었다면 스탠게레스는 더 유명해져야 되는 그런 학자로 라투르랑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학자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기엔 어쨌든 훨씬 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빵빵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것도 찾으셨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음, 네. 사실 우리가 이미 과학과 과학 밖에 여러 가지 분야들, 뭐 과학과 비과학뿐만 아니라 분야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연구하는 방식과 뭐 글쓰기 방식과 뭐 제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하여튼 그거부터도 우리가 이미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막 계속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과학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어디는 뭐 그렇게 온 세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고려해가면서 하는 학문이 뭐 있나? 어디? 왜 과학만 가지고 과학이 자꾸 뭐 하나의 해결책에만 뭐 올인하고 나머지는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다시 한번 그만큼 과학계 워낙에 그 자본이 많이 몰리고 지금 이제 그게 어떤 권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러면서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왜, 뭐, 여성 과학기술인 막 이런 것도 사실 여성 사회학자, 뭐, 여성 인류학자 모임 막 이런 거, 뭐, 재단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공계만 굉장히 여성 인력에 대해서, 인재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역시 과학이 선진적인 분야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비슷하게 또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이렇게 막 다른 과학도 꿈꾸고, 막 자꾸 철학자도 뭐라고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그만큼 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음,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저희가 사실은 마음 먹고 만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장원 선생님이랑 김연아 선생님이 뭐 북토크 하시고 할 때 이제 제가 또 옆에 있었어가지고 다른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또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번에도 뭐 10년 전에 쓴 책 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려나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읽어주시고 뭐 같이 또 논의할 수 있게 질문 던져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막 뭐 과학자다 아니다 막 이런 기준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꼭 진리아라님이 질문하신 게 꼭 과학자라서 뭐 질문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과학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게 보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과학 안에 있어도 얘기 못할 부분도 있고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저희의 이과 여자들의 다른 과학을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어떻게 뭐 한마디씩 하실까요?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네, 저 오늘 너무 좋았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쓰면서 어떤 점에서는 쓴 건 아니지. 번역하면서 저는 진짜 과학자들이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꼭, 어, 너네 이런 걸 알아도 이래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지금 과학자들도 지금 과학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혹은 어떤 곳에 확 집중이 돼서 자본이 그쪽으로 쏠리고 연구비가 쏠리고 나는 그냥 계속 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나한테는 연구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점들도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당장 또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공계로 학생들이 많이 안 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학자들이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의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다른 분들이 많이 읽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좋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이 스탠그레스에 대한
모드로 작동한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지금 말을 못하는 이 저자에 대해서 대신 너무 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했던 거 아닐까? 이게 끝나고 나니까 뒤늦게 너무 아쉽네요. 약간 내가 저자 아닌데 왜 굳이 이걸 방어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지? 번역자의 이제 책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싸움이 안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과여자 팟캐를 들으면서, 일단 이 이과여자 같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자라는 사실 자체가, 스탱글스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과학을 검토하고 좋은 의미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비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우리 임소영 선생님, 줄리아라 선생님 과학 연구하느라도 바쁘실 텐데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몸에 관한 그런 연구, 진짜 비어있는 과학, 언던 사이언스를 뭔가 채우려는 그런 열정도 있으신 분이어서 사실은 어, 뭔가 아무튼 다른 과학자들하고 좀 다른 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는 아, 스팅글스는 철학자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책은 어쨌든 굉장히 비평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쓴소리를 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쓰여졌는데, 임소연 선생님이나 김연아 선생님이나 저 같은 과학기술학 현장 연구자들은 뭔가 이런 현실에 대한 아주 따끔한 비평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이미 찾아진 답들이 있잖아요. 좋은 과학 활동들. 그런 것들을 막 작은 과학 활동들을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연구를 오히려 하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크게 막 비평하고 그럴 깜냥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막 아무튼 현장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것들을 발굴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이 아닌 곳에선 답이 찾아질 수도 없고, 왜냐면 현장을 알아야지 결국엔 좋은 실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과학기술학 연구가 이제 스텐게르스의 뒤를 이어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좋은 과학이, 건전한 과학이 더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약간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의 약간 포부? 이런 것도 갖게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질리아라님 같은 어떤 현장의 과학자분들이 던져준 그런 질문 덕분에 오늘 북토크에서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질리아라님이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어떻게 저는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뭐 마무리할 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김연아 쌤, 장원 쌤 드디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다음에도 재밌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열심히 또 함께 이야기해 주신 이렇게 세 분, 또 보내드리면서 또 저희 이번 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